수술하고 쉬는 동안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 누가 피지컬 최강자인지 가리는 예능이에요. 재밌는데 그렇다고 막 계속 봐야겠다는 정도는 아니라서 반쯤은 그냥 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참 인상 깊은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그 허공에 떠 있는 징검다리를 서둘러서 완성해야 진행할 수 있는 팀 미션. 한 팀은 빠르게 징검다리를 완성했고 다른 한 팀은 그거보다 더디었습니다. 속도가 늦은 건 조금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는데요. 징검다리를 만들고 있었던 그 작은 여성 참가자가 스턴트맨이라서 안전이 평소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이겼을까요? 다리를 늦게 만든 팀이 이겼습니다. 먼저 빠르게 완성한 팀의 징검다리는 도중에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보통 안전이 효율과는 참 그 별 관련이 없는, 그냥 안전해야 하니까 챙겨야 하는 부분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죠. 하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 또한 가장 효율적인 길이기도 하다는 것. 뒤통수를 톡 하고 치는 것 같은 정말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2월 9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 오랜만에 좀 강력한 음악으로 달려봤습니다. 유니언 언더그라운드의 어크로스 더 네이션 듣고 왔어요. 최은영님,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오프닝이네요. 더 이상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재국님은 웅디님 처음 출첵해요. 정년을 3년 앞둔 50대 후반입니다. 얼마 전 고릴라를 배웠어요. 듣기만 했는데 이번에 용기 내서 몇 자 적어봅니다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주 오세요. 자주 오셔서 글도 남겨주시고 이 게시판에서 서로 또 이렇게 친해지시고 안부도 여쭈시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리님은 오늘 오프닝 곡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들어서 기억하고 있어요. 왠지 허공에 주먹을 휘둘러야 할 것 같네요 하셨어요. 김나리님, 오세미님, 홍기혜님, 최주영님, 박가연님, 황영애님, 최은영님, 박선미님, 이인숙님, 김영아님, 예, 많은 분들 오늘 또 아침부터 함께 해주고 계세요. 이름 다 못 불러드렸지만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엔딩송 받고 있죠.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튀르키예, 또 네. 시리아 강진 현재까지 15,000명의 사망자가 안타깝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WHO는 2만 명 넘을 거라고 네. 예상을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지진에 따른 전체 사망자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거고요. 예. 또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더 끔찍한 숫자를 내놨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10만 명이요? 네. 네, 그 가능성을 14% 정도로 점쳤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인명 피해가 늘어나면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때 사망자가 18,500명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망자 수치를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참 WHO 사무총장도 한마디 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생존자가 지금 끔찍한 여건에서 야외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불 같은 것도 없이 맨몸으로 버티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색 그리고 구조 작업과 같은 속도로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2차 재난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후원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더라고요. 창구들이 많이 열렸더라고요. 예. 한번 관심 가지고 한 번씩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올해 봄꽃 평년보다 빨리 핀다입니다. 이미 핀 곳도 있던데요. 있어요. 예, 맞아요. 예. 제주 쪽에선 또 많이 폈고요. 예. 다른 지역에서 일부 폈다라는 인터넷 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여기 마치를 정말 봄 같다라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와 함께 봄꽃이 언제쯤 필지 전망이 나왔습니다. 뭐 일단은 최근에 서울의 낮 기온이 9.5도까지 오른 날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3월 초순에나 나타나는 그 정도의 날씨를 보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개나리와 진달래는 올해 평년보다 사흘에서 엿새 정도 빨리 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개나리는 제주도에서는 3월 10일부터 피기 시작해서 광주 3월 15일, 서울은 평년보다 6일 정도 이른 3월 24일에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진달래는 3월 11일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3월 25일에는 쭉 다 피고 중부지방에서도 꽃을 피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 달하고 한 보름 정도 더 있으면 꽃이 핀다. 맞아요. 서울도. 봄입니다. 아이고. 네. 평소보다 이제 많이 빨리 피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예. 빨리 피는 거고요. 이 개화 시기는요. 우리가 강수량 그리고 일조 시간, 개화 직전의 날씨 변화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2월은 평년이랑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3월이 또 평년보다 유독 따뜻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봄꽃들이 빨리 피는 거라고 하고요. 네. 우리가 개화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만개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꽃의 절정 시기는 개화 후에 일주일 정도 후인 제주도는 3월 17일, 남부지방은 3월 17일에서 31일, 중부지방은 3월 29일에서 4월 10일쯤에 활짝 핀 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봄을 상징하는 꽃이 있죠. 벚꽃! 벚꽃. 분홍색으로 분홍색으로 이 길을 쫙 너무 예쁘잖아요. 언제 핍니까? 네. 우리가 이제 서귀포는 3월 20일, 부산이 3월 24일, 전주는 3월 22일, 서울은 3월 28일 정도로 개화 시기가 예상되고 있고요. 네. 이것 역시 빠르면 11일 정도로 빠르게 개화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도 이제 유채꽃이 활짝 피었고요. 이미 폈어요. 이미 저희 이거 조사하면서 사진을 많이 찾아봤는데 예쁘지. 정말 예쁘고 이렇게까지 추운 날씨에도 정말 빠르게 폈구나. 저 새삼 놀랐습니다. 요즘 또 날이 계속 좀 평년보단 따뜻해서. 며칠 또 따뜻했더니 그 사이에 이게 쫙 폈더라고요. 그래서 꽃축제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주도의 한림공원에서는 수선화 축제 진행되고 있고요. 어이구. 제주도의 휴에리에서는 유채꽃 축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제를 할 정도로 네. 많이 폈구나. 맞아요. 또 사실은 엔데믹으로 넘어오면서 올해는 또 유독 꽃축제가 많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수국도 이제 많이 폈다고. 아우, 또 수국도 엄청 예쁘죠. 수국도 제주도 하면 수국이지. 길에 쫙 핀 거 너무 예쁘잖아요. 아이고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뉴스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소식, 프로 아나주의보 제발 이러지 마세요입니다. 프로 아나운서? 그건 풀이 아나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랑 관련된 건데 새해 되면은 나 올해는 살 많이 빼야지 뭐 이런 결심들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다이어트를 넘어서 뼈만 남을 정도로 아이고. 앙상한 몸매, 그러니까 뼈 마름을 목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거를 프로 아나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요즘에 10대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고 건강 상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나중에 크게 후회할 텐데. 정말 후회하죠. 아니 그냥 뭐 마른 거 자체로도 건강에 좋지 않은데 네.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라면은 10년 안에 큰 문제 생깁니다. 네, 섭식장애 오고 장기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이거 교육을 안 하나? 그러니까 이거 하겠죠. 하는데 SNS에서도 우리가 제가 방금도 뼈마름이란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처럼 마른 거. 근데 그게 좋아 보인다. 네. SNS에서 이렇게 막 정말 예쁜 옷 입고 이제 그런 모습이 자꾸 도니까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약간 정신질환의 일종이기도 한데 네. 예, 그걸 진짜 실제로 예뻐 보이는데요. 에이.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프로 아나라는 단어를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예. 프로 아나는 찬성한다라는 뜻의 프로, 그리고 거식증이라는 뜻의 아노렉시아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프로 하나. 네, 맞아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음식을 거부하고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행위를 전부 다 우리가 프로 아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대 사이에서 이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다이어트 방법이 실제 거식증 등 섭식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지. 맞아요. 이게 왜 유행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깝고 제가 네. 데이터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신경성 식욕부진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17년에는 1,6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2,200명 정도로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0% 정도 늘어난 거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연령대가 중요한데요. 70대 이상을 제외하면
20대 여성이 1,500여 명 정도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정말 청소년들이 섭식장애, 식욕부진증 등으로 병원을 찾을 정도로 심각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네. SNS에서 뼈 말라,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몸, 먹토, 먹고 토하기 등등 이런 것들이 해시태그로 이제 올라올 정도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걸 선호하고 있고 이제 키빼몸이라는 게 있어요. 키빼몸. 키 빼몸? 네, 그러니까 키에서 몸무게를 뺀 수치를 이렇게 줄여서 청소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수치를 123에서 130 정도를 선호를 하는데 이게 숫자까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25에서 130이 나오려면 160cm 정도의 청소년이 몸무게가 30에서 35kg이어야 이 수치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선망의 대상, 선망의 숫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죠. 끔찍합니다. 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건강에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럼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 거식증을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할 청소년의 질환 중에 하나로 보고를 했습니다. 2010년에는 이탈리아의 거식증 반대 캠페인 광고에 등장했던 소녀가 있었는데요. 예. 프랑스 배우이자 모델이었습니다. 이사벨 카로였는데요.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13살 때부터 거식증을 알았었다라고 하고요. 뭐 그 이후에도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지나치게 마른 모델의 활동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어기면 벌금도 물고요. 심지어 징역형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사진에 보정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만약에 모델이 조금 더 말라 보이게 보정을 하면 이건 보정한 사진입니다. 라는 거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돼 있대요.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예뻐 보이면 이런 학생들이 많아질 거고 잘못된 미의 기준이 자리 잡게 되는 거잖아요. 큰일 나네. 그 미라는 게 사실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이고 그쵸. 우리 인간의 본능이 그것을 그래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인데 이게 지금 왜곡되고 있다는 것. 건강이랑 동떨어진 미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먹토하고 네. 이러면은 정말 이제 우리 예전에 그 얘기했던 그런 정신질환 네네. 심각한 종류의 정신질환들로 직행이거든요. 직행. 그럼요.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나비약 이런 것만 먹더라고요. 맞아요.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한번 중점적으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나비약이라는 게 예. 펜타민 성분의 식욕 억제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식욕 억제를 하는 성분도 있지만 이게 부작용으로 되면은 진짜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이게 사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해요. 당연하죠. 네, 근데 처방해주는 근데 그 공장 같은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SNS에서 서로 사고 파는 거예요. 아, 장터처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거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10대 청소년들이 이걸 먹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SNS에서 이거를 이제 대리 구매를 해가지고 저도 사고 싶어요. 뭐 별스타그램 이런 걸로 이제 DM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지금 3, 40대들도 이 약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쵸. 10대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 나비약은 사실은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예. 절대 쉽게 구할 수 있어서도 안 되는데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다시 보기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학교에서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세상에 이거를 주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까지 먹어서. 네. 큰일입니다. 네. 이 두 번째 뉴스가 좀 많이 심각한 거였는데 네. 오늘 그래서 퀴즈는 어디서 나올까요? 퀴즈는 좀 가볍게 가고 싶어서 앞에서 냈습니다. 앞에서. 네네. 제가 꽃 이름으로 냈어요. 꽃 이름. 몇 가지 나왔는데. 몇 가지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올해 봄꽃은 평년보다 빨리 핀다고 하죠. 길가에 예쁘게 피는 노란 봄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리 이렇게 동요도 있습니다. 네. 네, 1번 벚꽃, 2번 개나리, 3번 쑥국. 야, 전화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닐 다이아몬드의 스윗 캐롤라인, 터미로의 뒤지 듣고 오겠습니다. 허지용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꼭 필요한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듣고 왔습니다. 자, 정답 2번 개나리였죠? 선정답자 이재공님, 5769 쓰시는 분 두 분께는 수분크림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6587 2310 4782 쓰시는 분 이렇게 세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7214 쓰시는 분께서 옹디님 목소리 좋고 부드러운 진행에 매일 듣고 있습니다. 70대 할매 안양입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이런 또 선생님 때문에 제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목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도움이 되는 발성이 있더라고요. 노래 나갈 때마다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 기다렸던 분들 많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 오늘 역사 속 스파이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3하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지각의 왕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썬킴입니다. 뭐 숨탄사 가는 거 봐. 가증스러워. 무슨 첩보작전 하는 거 같아요. 첩보작전. 내가 타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예. 약간 음해를 하고 왔어요. 네. 무슨 음해를 무슨 음해를 했어요? 그 프로그램은 곧 개편된다. 그 프로그램의 청취자는 다 이제 옹디한테 온다. 라는 정보를 뿌리고 왔어요. 어떤 프로? 네? 어떤 프로? 뭐라고 할까. 타 방송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네, 거짓말을 갑자기 막 지어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스파이 활동을 했다. 스파이처럼 스파이 하고 왔다. 활동을 하고 온 거예요. 지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 가가지고 약간 청취율 떨어지게 하고 왔어요. 지금. 아이고. 유민상 씨랑 지난주에 이제 녹음 방송으로 두 분이 진행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 저질 유머를 하셨다는. 저질 유머라기보다 요즘 한참 그 젠지 세대한테 뜨는 예? 유행어를 하나 했어요. 뭔 세대? 어? 뭔 세대? 젠지. MG라고 그래서 방금 전에? 젠지. 이 젠지. 아재들 진짜. 야. 제네레이션 Z 젠지. 그래서 어? 뭐 했는데? 뭐? 뭐 했는데? 연진아, 썬킴 늦었대. 브라보 또 늦었대. 이거 뭔지 이해 못 하시죠? 그러니까 TV를 안 봐. 그래서 뭐 했냐고 유민상 씨 있을 때. 네? 유민상 씨 이거 했다니까 때- 이거 더글로리에서 성대모사. 더글로리. 더글로리. 에이 참. 뭘 했길래 이렇게 지금 벌써 제보자들이 게시판에 넘쳐납니까? 이게 음모론이에요. 나무로 혼내달래잖아.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이게 여기 SBS에도 스파이가 있어 지금. 아이고. 알겠습니다. 한 주만에 뵈니까 어찌됐든 좋습니다. 그러게요. 1570 쓰시는 분께서 썬킴님 팬이라 암기 과목이었던 거부감 있던 역사에 재미를 붙이게 돼서 역주행으로 처음부터 듣고 있어요. 덕분에 박광일 작가님의 재밌는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네요. 세 분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역사 속 스파이 우리 한번 한 적은 있어요. 그렇죠. 한 적은 있는데 네. 우리 또 새롭게 한 이유가 얼마 전 큰 뉴스였죠. 미국이 중국이 띄운 정찰 풍선 이걸 이제 전투기를 띄워서 파괴했는데 터뜨렸는데 참 이 가성비가 안 맞아서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풍선을 던지면 되고 이거 하려면은 계속 전투기를 또 띄워야 되고 이 비용이 너무 안 맞아서 아무튼 보면서 저 큰일이다 싶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 정찰 무인기였잖아요. 근데 중국 측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민간 관측 과학기구다. 기구인데 이게 항로를 이탈했다. 뒤늦게 이렇게 뭐 해명을 하긴 했는데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 같은 형식의 풍선 정찰기가 떠왔다는 게 또 이렇게 밝혀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참이 왜 그러나 몰라. 이게 우리가 제트기가 그 비행을 하는 그 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착이 힘들어요, 이게요. 또 이거 파괴하기도 어렵고 이번에 보는 것처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역사 속 스파이 한번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좀 늦으셔가지고 시간이 촉박한데 누구부터 할까요? 그냥 우리 먼저 하시죠. 네. 우선권을. 제가 먼저 할까요?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박광일 작가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원래 이게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 지난번하고 겹치는 부분은 빼고 새로운 인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드물게 중국 사람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박광일 작가님 중국 네, 얘기하는 거 그런데 거의 처음인데. 이게 우리나라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다뤄야 될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임진왜란 때 있었던
어떤 그 스파이의 어떤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뭐 임진왜란 때 중국 인정하면 우리 이호송 말고는 잘 그렇죠. 기억나는 이름이 없는데. 이호성 그다음에 뭐 심유경 이 예, 정도만 고종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심유경이 이제 그 고니 씨하고 계속해서 협상을 벌였는데 사실은 맞아요. 이게 약간 사기 협상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토요토미가 제안한 내용을 심유경은 계속 이거를 뭔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명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일본이 명예 조공을 원하고 있는데 조선에서 그게 끊겨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 그래서 다시 이 일본을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조선처럼 해주면 그럼 이 전쟁은 끝날 거다. 거짓말이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황녀 보내라. 그다음에 조선 4도 그러니까 경기도 이남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까지 해서 분할해서 양쪽이 나눠 갖자. 이 내용이 이제 나고야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역사 기록을 통해서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명예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심유경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주화론자들이 양쪽에서 힘을 잃게 되고 주전론자들이 어떻게 보면 득세하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그럼 누가 가서 확인을 했느냐? 아, 일본에 가서. 그렇죠. 이게 일본에서 나고야에서 협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하긴 일본이 이게 기록으로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을 테니. 그렇죠. 아. 그런 면에서 이거를 일본에서 첩보를 통해 가지고 중국 쪽에 보냈던 명예 보냈던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세용이라는 사람의. 사세용. 예, 뭘 사세용? 이름은 기억하기 쉽습니다. 사세용. 어떤 걸 사야지? 파세용. 제가 방금 정보를 사세용. 그 개그 했어요 지금. 정보를 사세용. 녹음기를 사세용. 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실 이 임진왜란이 딱 일어났을 때 명나라는 도대체 이 전쟁이 왜 어떻게 일어난 건지 이것부터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선을 의심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일본에서 오키나와에서 그다음에 이제 조선에서 정보가 들어가는데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명나라 쪽에 어떻게 정보가 전해졌냐면은 김성일 황윤길이 가서 토요토미를 만났던 2년 전에 만났던 그 사건을 명나라에는 어떻게 전달이 됐냐면 조선이 일본에 항복을 하고 그렇지. 조선과 일본이 손을 잡고 명을 치러 간다. 이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왜냐면은 그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조선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닌데. 그렇죠. 일본이 너무 빨리 온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믿을 수 없다. 니네 짰지. 그래서 이 2년 전의 사건부터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약간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명은 조선만 의심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육구. 오키나와. 그때 유구국이라고 하는 독립국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토요토미가 점호를 합니다. 유구국에서. 니네 배 몇 척까지 보낼 수 있고 병력은 얼마까지 보낼 수 있어를 이제 그쪽에 가고시마랑 어떤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병력을 점호했다는 기록이 중국 쪽으로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복권적으로.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볼 때는 유구도 그다음에 조선도 결국은 토요토미랑 손을 잡고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얘들이 다 짜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의주에서 그 명으로 넘어갈 때 명에서는 이 사람이 선조가 맞는지 얼굴 확인하고 와라. 그렇지. 라고까지 했을 정도였으니 명에서 볼 때는 이 정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이 한 1년 정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심유경이 이제 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 아무래도 이거 말고 또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심유경을 보냈던 석성이 오. 한 명의 첩보원을 복권을 통해서 그 일본 가고시마 쪽으로 보냅니다. 당시에는 사스마였었는데 예. 이 사스마로 보내서 일본의 적정 그리고 임진왜란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조사를 해라. 그리고 이제 당시 이 사세용이 소속되어 있던 직함이 명나라 안에서 기밀을 다루고 있었던 금의위라고 하는 금이. 예, 말 그대로 그 부대의 어떤 그 일원이었어요.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네, 장교였던. 예. 그러니까 이 유덕화. 예. 예, 그래서 이를 파견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사스마로 보냈는데 예. 사스마로 보냈던 이유는 뭐냐면 사스마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5년 전에 토요토미랑 한판 붙었어요. 그래서 시마즈 집안이죠. 시마즈 요시히로가 여기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출진을 하게 되는데 이 시마즈 집안의 동생이 자결을 할 정도로 토요토미하고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안 좋지. 그러니까 사스마의 본거지를 틀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해라. 라고 해서 1년 동안 조사를 한 결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심유경이 가짜로 협상을 벌이고 있었던 이 부분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석성으로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심유경을 보내서 이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했었는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세용을 보냈는데 사세용은 심유경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밝힘으로써 석성이 이걸로 인해서 퇴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 일본에서 적정을 파악을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다시 쭉 정리를 해서 명나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뭔가 활동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조선에 나타나요.
뭘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1년 동안 1593년부터 94년까지 정보니까 예. 한 1년 정도 써먹으니까 별로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 군대 일부에 파견이 돼서 조선에 가면은 잘난 척하기가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알아? 그렇죠. 선조랑 면담을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음.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그 귀국에서는 하나도 모르는 일본의 적정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최신 정보. 그러면서 이제 만나자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승정원에서는 쟤 이상한 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조가 그럼 한번 만나보자 이상하더라도 그때 선조는 이것저것 다 알아볼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책까지 하나 그래서 외정 비람이라고 하는 책까지 보여주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우리 쪽에 그 명나라 쪽에 군사로 놓고 써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쟤는 아무리 봐도 아니 스파이면 자기가 파악한 거를 정확하게 중요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줘야지. 그렇지. 아니 이걸 책까지 내고 그리고 뭐 자랑하고 심지어는 장군들 지나갈 때마다 들어봤어?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 생김새가 왠지 그 안경을 쓰고 흰머리가 좀 희끗희끗하면서 머플러를 지금 메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검은색 옷을 좀 이렇게 즐겨 입는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불경하도다. 어디 감히 지금? 목소리는 이렇고 그렇죠. 왠지 성격이 정확한데? 그럴 것 같아요. 김응서 만나서 소리 빵 치면서 그러니까. 네가 요실한테 당했잖아 뭐 이러면서 이랬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런데 실제로 아까 이제 이 그 시마즈 부대가 정유재한테 넘어오잖아요. 예, 예. 넘어오는데 나중에 이 시마즈 부대하고 전쟁이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아마 중간에 협상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명나라 군하고 시마즈 군하고. 그런데 이 시마즈 군한테 이 명군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일본 측 기록은 3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지만 명 쪽의 기록을 보면 한 10,000명 정도가 10,000명. 전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천 싸움은 명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세용 너 책임져라. 너 쟤랑 협상 가능하다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세용이 거의 이제 사천에서 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이제 시마즈 부대에 아마 들어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 시마즈 부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1598년 마지막 전투. 마지막 전투. 노량. 노량. 노량에서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막으려고 했던 건 순천에 있었던 고니시였거든요. 고니시죠. 그래서 고니시가 못 빠져나게 됐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고니시가 진린한테 손을 써서 진린이 이순신 장군에게 배 한 척만 통과시켜달라. 그래서 이 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천으로 가서 시마즈 부대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고니시가 직접 진린한테 통했겠느냐? 라는 거죠. 여기에 사세용이 중간에 있다.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마즈 부대에서 사실은 이게 시마즈 부대에 들어가서 첩보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때는 거의 포로가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마즈 부대가 당시 굉장히 강력한 수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수군이 움직인다면 고니시가 빠져나갈 통로가 생긴다. 아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게 글자로 정리된 이 문장만 읽을 때는 아니 뭐 둘이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데 아니 근데 고니시는 지금 갇혀 있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냐고. 그렇죠.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설사 고니시가 배를 한 척 보내서 시마즈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시마즈가 왜? 내가 널 왜 도와줘? 지난번에도 네가 강화협상한다고 그래놓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고생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때 이제 이 사세용이 뒤에서 그러니까 이제 복권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군 사이에서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결국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량해전에서 고니시 부대는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하는데 마지막 전투를 벌여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게 된 거는 시마즈 부대와의 전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여기까지 들어. 어우 재밌다. 사세용이 큰 역할을 했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임진왜란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시라만큼이나 더 중요한. 그러니까 잃어버린 고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영화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흉진진한데. 한산 두 번 만들 게 아니라. 왜 그래 또. 역사 속 스파이 우리 사세용 이야기로 폼을 열어봤습니다. 우리 누구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퀴즈는 3부에 드리도록 하고 내가 워싱턴 시간에 잘못 봤어 내가.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영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강일 작가, 썬킴 교수 모시고 오늘 역사 속 스파이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팟캐스트로 요 시간 정주행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른 분들도 한번 매력에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사세용이 정보 사세용 하면서 우리 그 아주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렇게 깊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사세용의 존재가 없었으면은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네.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우리 사세용 이야기 마저 짧게 들어보기 전에 여기서 토론할 퀴즈 드릴게요. 자, 역사 속 스파이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프랑스를 오가면서 스파이로 활동한 여성 스파이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그 뜻이 새벽의 눈동자예요. 예쁘죠? 이 사람 과연 누굴까요? 1번 양귀비, 2번 마타하리, 3번 황진이. 허지웅 쇼의 비주얼은 내가 앞으로 맡아하리. 이 정도면 괜찮은데? 양호하죠. 지난주는 이 정도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난주 누구랑 그 윤민상 씨가 했던 거? 어. 그때 대박 쳤죠. 아니라 그러는데?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건 괜찮아, 이거. 마타하리 괜찮은데? 예전에 요 영화 유행할 때 예. 그 이마령 씨가 나와서 맞아요. 그 코너에서 내가 하리? 뭐 이러면서 그 분위기를 좀 쪽으로 이끌어. 마타하리 영화 실비아 크리스탈 그거 미성년자 관람 불가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안 봤어요. 엠마뉴엘. 야, 정말 두근두근거리면서 이번 동시 상영이었어 그때. 우리 어제 또 이마령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진짜? 재밌었어요.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여드릴게요. 211 쓰시는 분께서 사세용 하시니까 우리 초등학교 졸업 앨범 때 이름이 서세용인 친구가 있었는데 오타가 찍혀서 사세용으로 되었던 6학년 일반 훈남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하셨어요. 자, 우리 사세용에 관련된 이야기 마저 들어볼게요. 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는 노량해전에 이제 심화즈 부대가 들어가게 된 배경도 사실 이제 사세용과 관련이 있을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세용이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조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본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취득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에는 일본 안에 굉장히 많은 스파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그렇죠. 일본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세용이 일본 안에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은 일본 쪽에 귀화했던 것으로 또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정보를 빼냈는데 그런데 사세용이 막 정보를 취득하는데 일본의 막부나 아니면은 어쨌든 토요토미 최측근에서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정보 브로커였군요. 그렇죠. 정보를 다 취득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런데 그때 취득을 했던 인물 중에서 염사근이라고 하는 조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그렇죠. 일본 정부네. 일본 그 정부 쪽에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나중에 이 염사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 쪽의 정보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이 얻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염사근이라는 사람은 일본 쪽에서 일은 하지만 일본에 충성할 의도는 없었다. 이런 의미로서 그 정보를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어떤 내력들을 보게 되면 임진왜란에서 굉장히 많은 첩부전들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세용과 이제 시마지 요시히로는 손을 잡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나름의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마즈는 나중에 이제 일본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이순신을 이긴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사스마 그러니까 지금 가고시마 일대에서 그 명성을 그 이후에 굉장히 크게 띄우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고 사실은 이때도 짐작할 수 있지만 이 가고시마는 결국은 일본의 중심부하고는 거리를 둔 어쨌든 독자적인 경제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어떤 국방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이제 메이지 유신 때 중요한 어떤 하나의 웅번이 되기도 하고요. 사스마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그 사세용을 중심으로 했던 상당수의 그 중국 명나라 군인들이 이 시마즈 부대랑 같이 일본으로 인질처럼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게 2년 뒤에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는 인질이 아니라 고문단, 자문단으로 갔다. 근데 이제 그 시마즈는 이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약속할 때 명군이 공격을 안 한다 그랬는데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들을 인질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실은 또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 명나라 조정, 베이징 정부하고는 다르게 복권의 이익하고도 또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후원자는 한편으로는 명나라였지만 한편으로는 지방 정부였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첩보라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양상 그리고 우리가 한눈에
한눈에 파악할 때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진왜란 정전 협상부터 이야기가 시작해서 사실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거 거짓말 협상이었다. 그렇죠. 서로 잘못된 정보를 일부러 의도해서 전달함으로써 빨리 전쟁을 끝내고자 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지 그 안에서 이렇게 간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새로운 정보까지 좋은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썬킴 교수님. 마타리가 뭐 그 영화도 그렇고 뮤지컬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성 스파이로 알고 계시는데 마타리는 스파이가 아니에요. 그냥 불쌍한 여인이에요. 불쌍한 여인이에요. 불쌍한 여인이야. 너무 격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솔직히 스파이 활동을 못했어요. 심지어 그 일단 독일한테도 이용당하고 프랑스에도 이용당하고 결국에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양측 독일과 프랑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타리가 갖고 온 정보는 군인의 사생활 정보밖에 없다. 라고 거의 팽당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영화도 그렇고 뮤지컬은 제가 안 봤지만 실비아 크리스탈이 나왔던 영화는 그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영화였거든요. 일단 국적은 독일인도 아니고 프랑스인도 아니었어요. 1876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원래 본명은 마가리타 젤러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인도네시아에서 그 당시 이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였기 때문에 예. 네덜란드에서 큰 석유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잘 살았어요. 정말 잘 살았어. 근데 이제 베팅을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베팅을 잘못해가지고 집이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해. 그리고 어머니는 이혼을 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뭐라고 할까 친척 집을 전전전전전 하면서 살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똑똑한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공부를 해가지고 어차피 집안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해가지고 난 공부로 승부를 하겠다. 난 유치원 교사가 되겠지 하고 유치원 교사 양성 학교에 들어갔다가 교장 선생님이 이 어린 마가레타 즉 마타리한테 반해가지고 추파를 던지고 어린애한테요? 어린애한테 아이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 그래서 돈도 없고 난 갈 데도 없고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요거는 역사적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코르티잔이라는 문화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코르티잔. 코르티잔이 이제 그 유럽 각국에 있던 그 이 귀족들을 대상으로 한 고급 매춘부들을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가장 그 코르티잔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예. 우리가 지금 프랑스 파리에 그 관광 가면 늘 가는 물랑루즈. 예. 물랑루즈가 프랑스에 있는 모든 이 코르티잔들의 집합소였죠. 그래가지고 돈이 없던 이 마가레타 즉 마타리는 돈 벌어야 되니까 가자. 나도 그러면은 코르티잔이 되자. 했는데 그 전에 네덜란드 주재 그 인도네시아 주재 네덜란드 군이 반해가지고 나랑 결혼합시다. 아 여기 지금 파리로 오기 전에? 오기 전에. 그래요? 나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가 아니라 프랑스도 아니고 지금 네덜란드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인도네시아로 부임받았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갑시다. 안 갔구나 그러면. 갔어요. 갔어? 인도네시아에 가서 결혼 생활을 해요. 그 네덜란드 군 병사와 함께 아이도 낳아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럭저럭 살아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이 진짜 무뚝뚝하고 남자로서 점수가 빵점이었어요. 무뚝뚝하고 남자로서 점수가 빵점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만 바라보고 이 마타리가 인도네시아에 살아가요. 예. 그러다가 남편이 이 뭐라고 할까 전쟁터에서 전사를 해버려요. 아이고 그래서 프랑스로 왔구나. 아들과 함께 왔어. 프랑스 다시. 아들 어리잖아요. 아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 근데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도 병사를 해버려요. 이제부터 나는 모든 걸 다 잃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프랑스 파리의 물랑루즈에 가서 내가 코르티잔이 되자 해서 갔는데 거긴 벌써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 마타하리라는 예명을 만들어요. 본인이 직접? 인도네시아 출신이니까 인도네시아 폴리네시아어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명의 눈동자, 새벽의 눈동자가 이제 마타하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적 세탁을 해요. 이제 마타하리가 원래 100% 퓨어 네덜란드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눈썹이 짙고 흑발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나는 백인과 인도인의 혼혈이다. 그러면서 이
폴리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배워왔던 자기 나름대로 그 민속 춤을 춰요. 복장은 아이고. 인도 복장을 하고. 인도 복장을 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 당시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던 사람들이 귀족들도 그렇고 병사들도 그렇고 인도를 가봤나 TV가 있나 그냥 이그저릭한 춤을 추고 하니까 맞나 보다. 그래 저건가 보다. 저게 이제 인도 춤인가 보다 해서 이거로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아. 그때가 언제였냐면 1913년도야. 1차 대전 발발 야, 직전에. 직전이네. 직전에 프랑스 파리 물랑루즈의 최고의 코르티잔으로 등극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제 자기네 국적이 네덜란드잖아요. 그러니까 물랑루즈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닌 거예요. 독일도 갔다가 뭐 여기저기 독일로 갔는데 독일에 있는 한 병사가 또 마타리한테 뿅 간 거예요. 근데 코르티잔이 왜 이렇게 나라를 오가면서까지 일을 해요? 아니 왜냐면 여러 군데 이제 그 한 군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 군데 가서 돈을 벌고 돈이 된다는 데는 다 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어. 반해요. 어. 반해. 그래서 둘이 사겨. 어. 그러다가 독일군 수뇌부가 알았어 이거를. 어. 지금 그 코르티잔과 독일군 장교가 산다 같이 뭐 사귄다는 걸. 그래? 그러면 쟤 한번 우리 역이용해 보자. 어차피 쟤는 지금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움직이는 애 같으니까 독일 군지 군부가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네가 프랑스 가가지고 프랑스 군 수뇌부랑 사귄 다음에 정보를 우리한테 넘겨라. 지금 1차 대전 발발 직전이었거든요. 돈 얼마 줄 건데요? 얼마 주겠다. 가요. 가서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데 쓸데없는 정보만 가져오는 거야. 독일 측에 보낸 정보가 다 독일군 병사 장교들의 장군들의 사생활 정보. 쓸데없어. 그때 이제 프랑스도 알았어요. 얘가 독일군 지금 그 스파이란 걸요. 예. 역이용하자. 야, 너 독일군 스파이인 거 아니까 너 죽을래 아니면 우리 이중첩자 할래? 돈 얼마 줄 건데요? 얼마 줄 테니까 너 이중첩자 하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가요. 독일에서 바로 또 들통이 나요. 얘가 또 이중첩자질을 하고 있는 게. 그렇게 금방? 그러니까 얘는 스파이가 아니야. 그래서 독일군 군 당국도 알았어요. 얘가 이중 스파이 짓을 한다는 걸. 그래가지고 거짓 정보를 마타리한테 줘요. 흘려. 그럼 당연히 신봤다. 나 독일에서 지금 빙고 큰 정보 하나 얻었다. 해서 이걸 갖고 프랑스에 가서 전달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 정보였던 거지. 프랑스는 몰랐고. 네? 몰랐고. 프랑스도 알았던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보였어요. 아이고 그럼 이제 마타리 어떻게 해? 너 지금 이중첩자질했지? 마침 그때가 1914년 10월이었어. 1차 대전 발발 직후에. 예. 안 되겠다. 그래서 파리 프랑스 센느 강면으로 끌고 가가지고 아이고. 총살을 해요. 근데 그 영화 보시면 나오는 그 실비아 크리스탈의 마지막 장면도 그건데 예. 이제 체념을 한 거예요. 41살이었어 마타리가요. 41살. 센느 강명에 이제 그 말뚝에 박힌 다음에 눈을 가리려고 하니까 됐다고 눈 가리지 말고 병사들 총 들고 있는 거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들고 있는 거 힘들지 않아요? 빨리 쏘세요. 씩 웃어. 그런 다음에 어차피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시신 거둘 사람도 없으니까 내 시신은 그냥 의과대학교 해부용으로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스파이가 아니라 마타리는 그냥 비련의 여인이었을 뿐이다. 비련의 여인이었다. 실비아 크리스텔이 보면은 연기를 꽤 잘하거든요. 상당히 잘하는데 계속 어떤 그 성의 영화들 이를테면 이제 엠마뉴엘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왜 그 얘기 아니에요? 뭐 약간 그 이 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다 이름이 내자라고. 아이고 그런 분들이 뭐랄까 이런 종류의 성의 영화에만 좀 주로 출연한 게 전 좀 안타깝다. 연기를 굉장히 꼭 잘 하는데 마타리. 그래서 아마 이 시대의 영화 보신 분들은 많이들 또 이야기 들으면서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마타리로 끝이에요? 아니요, 그거 끝이고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약간 한국 전쟁의 비사? 한국 전쟁 비사? 그럼 한국 전쟁 때 활동했던 스파이? 오.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 날 이제 6.25가 발발하면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으로 반격이 시작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38선을 넘으면서 그것 때문에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올라가요. 압록강은 압록강까지 가. 그 수통에 탁 뜨면서 이게 바로 압록강의 물이다. 뚝뚝뚝뚝 해. 그런데 아시다시피 10월 말에 땅땅땅땅땅땅 니하오마 중국군이 이제 참전을 했죠. 예. 일단은 평안도에서는
잘 막아냈어요. 네. 서부 전선에선. 네. 아시다시피 이제 동부 전선 함경도에서는 장진호 전투 등등등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일단 메가더 원수 같은 경우에도 중공군이 참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봤는데 이렇게 갑자기 자기들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성립한 지 몇 개월 만에 그렇죠. 지금 진짜 한 거예요. 일단은 중공군이 밀려 들어왔잖아요. 예. 중국군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런데 연합군 미국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전략으로 지금 평안도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으로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참전할 것도 몰랐는데. 몰랐지. 그리고 뭐 그렇죠. 그것도 스탈린이 네. 시켜서 한 거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뭐 모택동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스탈린이 가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미군은 굉장한 그 스파이 부대를 운영을 했었어요. 예. 아시다시피 그 영화 나쁜 녀석들 브래드 핏 나오는 거. 예. 타란티노 감독. 그렇죠. 네. 독일어 엄청 잘하는 미국인도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 병사 복장을 한 다음에 독일군 안으로 진지를 보내버리면 얘는 독일병이에요. 같은 백인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미군 병사가 우리 한복을 입고 어이구. 중국군 안으로. 네? 중국군에 들어가가지고 미군이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 한국 사람이에요.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봐도 아니지. 스파이로 못 보내요. 어떡하지 하다가 어. 그 이제 미군 측에서 뭘 했냐. 썬킴을 보내자. 썬킴을. 이름도 저기 뭐야 뭔가 국제적이고 이국적이야. 본인이 이국적으로만 저거 말해. 딱 가면 이렇게 할 거예요. 와다시노 나마이와 썬키무 데스. 바로 총살이지. 그게. 하이そうですね. 아,なんだこれよ. 친일파. なんだ. 도끼로今から. 간대도から. 안 간대면 골라から. 근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나온다 그거. 그래가지고 미군 측에서 뭘 결정을 했냐면은 예. 성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럼 의심하니까 14살에서 15살짜리 한국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한국이죠. 한국 소녀를 스파이로 육성을 해가지고 중국군 진지로 보내자. 중국 사람인 것처럼. 아니 한국인으로 해서. 한국인으로 해서. 그냥 허들렛 일 하라고. 아 가서. 이게 이제 레빗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토끼 작전 아무 의미는 없어요. 네. 인천장 원래 그렇죠. 작전 이름들을 다 의미 없이 하죠. 프로마이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정말 15살짜리 아이를 여자아이를 훈련을 시킨 다음에 네. 중공군 진지로 보내요. 어이구. 그런 다음에 허드렛 일을 시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도, 서류 다 빼오라고 시켜요. 이게 지금 누가 몇 명이 참가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미국 인터뷰 언론과 한 명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름을 안 밝히고요. 그때 참가했던 거기 지금은 출신. 할머니죠. 아이고. 그러면서 우시면서 그때 죽었던 그 같은 동지들이죠. 동지가 정말 안타깝다. 그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빼오는데 성공을 해요. 그 중국군이 이런 작전을 펼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전투를 수행할 것이다. 야, 그것도 용케 알았어. 그렇죠. 그걸. 그래가지고 평안도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된 거예요. 근데 평안도 서부전선에서는 그런 활약을 했고 동부전선 같은 경우는 일단 흥남부두 철수로 밀렸지 않습니까 이게요. 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어 지금. 지금 흥남과 함흥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병사들이 죽어나간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게 또 어떤 소문이었냐면 흑사병이라는 소문이 들었어. 어이구. 그게 메가더가 들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 만약 그게 진짜로 흑사병이면 우리는 미군은 철수한다. 왜냐하면 미군 병사가 감염이 될 후에 그렇죠. 미국 본토로 가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큰 문제니까 예. 이게 진짜 흑사병인지 확인하라고.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흥남과 함흥은 다 중국군들이 지금 갈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똑같이 대한민국 소녀들을 훈련을 시켜요. 이번에는 간호장교로. 그래서 훈련을 시켜요. 시신을 본 다음에 시신이 이런 상태인지 아니 이런 상태인지 그러니까 패스트로 흑사병으로 죽은 사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라. 라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적진인 그 당시에는 흥남과 함흥으로 그 소녀들을 보냅니다. 이 작전 이름은 X5 작전이라고 해요. 예. 1, 2, 3, 5. 예. X5 작전에 15살이 우리 대한민국 소녀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15살이야. 아이고. 봤어요. 딱 훈련한 것대로 그대로 보니까 다행히 흑사병이 아니었어. 장티푸스였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거를 상부에 보고를 해요. 가서 보니까 이것은 흑사병이 아니라 장티푸스였다. 그걸 보고를 받은 메가더 장군은 우리 미군은 연합군을 철수 안 한다. 계속 전투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뭐라고 할까 이제 북한과 이런 전투를 계속 이끌었고 예. 결국에는 무슨 뭐
북진통일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휴전까지 이끌 수 있었던 숨은 주역들이 15살짜리 우리 대한민국 소녀들이었다.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 할머니가 울더라고. 다큐로 나와 있는 거구나. 다큐로. 그때 같이 전사했던 우리 동지들 꼭 기억해 주시라고. 그래요. 근데 참 그 중국인민군이 이제 스탈린의 요구로 인해서 뭐 특동이 그걸 수용을 하고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서 중국 그 인민군을 참전하지 않았다면은 이 전쟁의 양상이 그냥 그대로 통일됐겠죠. 근데 참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뭐 이제 역사적 상황은 그렇게 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이제 한반도가 이른바 이제 적대 세력인 미국 측의 어떤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중국으로 볼 때는 굉장한, 그리고 이제 장개석 부대가 사실 아직 타이완에 50만 그렇죠. 국민당군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 상황은 물론 스탈린의 요청이 있었지만 부득이하게라도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 봐야죠. 일단 스탈린은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절대 안 하려는 주의였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 그 직접 파병할 이 가능성은 제로였고 네. 그러면 이제 모택동을 자극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당군이 아직 네. 본토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렇죠. 파병하기 쉽지 않은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에 이제 50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이제 한반도가 되면 다시 국공 내전이 2차로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한반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들의 영향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첩보를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가볍게 생각했던 메가더가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면적인 것들은 문제가 있어도 이미 10월 중하순부터 메가더 쪽에는, 그러니까 그 연합군 쪽에는 첩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참전할 게 거의 확실하다는 거를 너무 무시했다. 그렇죠. 메가더가.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전면, 이렇게까지 전면이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들은 10월 11월에 들어왔다면 그런 올라가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교적이라든지 군사적인 어떤 좀 그 절차를 가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군사적인 어떤 성과를 염두에 두고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진호 전투에서 그러니까 장진호까지 예. 그 겨울에 중국군들이 밀려올 것이라고는 그때 10군단 군단장인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이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위에 상부에서 메가더에서 중국군은 아직 참전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죠. 사령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령부에서 그렇죠. 장진호가 굉장히 추운데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일단 계속 올라가라. 올라갔다가 다 포위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진호가 그 당시 이제 기록에 따르면 그 종군 어떤 기록에 따르면 영하 한 20도에서 25도까지 내려갔다. 시체감은 거의 30도에서 40도였다. 그러니까 굉장한 혹한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버텨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참 뭐 인천 삼작전 때문에 이제 메가더가 충분히 이제 우리한테 그 평가 업적을 인정받아야 되고 평가할 만한 인물입니다만은 또 이후에 뭐 장군이 늘 전쟁 상황에서 옳은 판단만 내릴 수 없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고. 그 판단 얘기 나온 김에 막 행복이 있어야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왔을 때 예. 이제 일본에 있던 메가더는 그 지금 그 주한 미군이었었죠. 철수하라고 했어요. 근데 철수 안 한 게 뭐냐면 그 월튼 워커 장군이라고 워커 장군이 난 못 간다고 지금 이미 60이 넘은 환갑이 넘은 노장군이에요. 1차, 2차 다 참전했던.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낙동강 전선에서 지금 우리가 밀려가면은 부산에서 대살육전 벌어진다고. 우린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월튼 워커가 했던 말이 stand or die. 여기서 버티든지 여기서 죽자. 해서 워커 장군이 거기서 낙동강 전선에서 막아줘가지고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 워커 장군의 공을 인정해서 아차산에 있는 언덕에 이름 하나 지어준 것이 워커 힐이잖아요. 거기 피자 맛있죠. 왜 피자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까? 거기서 훌륭하신 데이트하면 장군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데이트하면 결혼해요. 결혼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도라키즈 정답 2번 마타리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성표를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히스토리월드 오늘 역사 속 스파이에 관련된 이야기로 꾸며봤어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서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누어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여드릴게요. 오상우님이 도시가스비 많이 나왔어요. 내복도 입고 조끼도 입었는데 22만 원. 작년 동월 대비해서 9만 원이나 더 많이 나왔어요. 유유.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요번에 더 많이 올라서 고지가 될 거라고 하고 그리고 이후에 더 오를 거라고 하고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네요. 5070 쓰시는 분께서는 중학생 딸이 학원에서 좋아하는 남학생에게 용기를 내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남학생이 일단 살부터 빼라고 했다고 하네요. 마음에 상처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앞으로 운동도 공부도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안아줬습니다. 아유 그래도 그 운동도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그 결심의 과정을 힘들었겠습니다만은 결론이 참 마음에 듭니다. 아이가 단단하고 건강한 것 같아요. 따님이. 남학생은 어린애가 말을 저렇게 하나. 5070 쓰시는 분 콜라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김은수님께서는 저는 내일 애들 데리고 2박 3일 스키장으로 눈썰매 타러 가는데요. 스키를 타는 게 아니고 끌어주러 가야 해서 벌써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열심히 등반하고 올게요 해주셨어요. 아이고 또 이제 아이들을 끌러 가시는군요. 또 이제 본인도 스키 좀 즐기고 싶으실 텐데 어쩔 수 없죠. 아이들도 이제 좋은 추억 만들게 될 테니까요. 오래오래 기억이 갈 거예요. 이덕진의 기다릴 줄 아는 지혜 듣고 오겠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들었네요.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듣고 왔습니다. 황민서님이 저는 하나도 모르는 노래인데 엄마는 다 따라 부르시니까 신기해요. 학원 안 가는 날이라 엄마랑 만두를 빚고 있어요. 150개 이제 거의 다 완성되어 갑니다. 힘든데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뿌듯해요. 옹디께도 보내드리고 싶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마음만 감사히 맛있게 잘 받겠습니다. 어이구 근데 이 노래를 모르시는구나. 어디서 이렇게 스쳐 지나갈 정도라도 한번 들으셨을 법한데 그리고 한번 들으면 또 좀 잊기가 어려운 멜로디이기도 한데 좋은 노래죠. 다들 노래 좋으셨다고 많이들 게시판에 남겨주고 계시네요. 1006 쓰시는 분 2월부터 요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너무 쉬웠어요. 여기저기 근육통으로 힘들었는데 신랑이 좀 힘내라고 꽃다발을 선물해줬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는 기분이에요. 옹디도 예쁜 꽃 보고 힐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꽃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어이구 근데 굉장히 저는 꽃다발이라길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꽃다발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뭔가 수준이 있는 꽃다발이군요. 이야 예쁘다. 남편이 스윗하십니다. 좋으시겠어요. 화장품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283 쓰시는 분 사랑하는 아들 오늘 2시 20분에 면접을 봅니다. 응원 좀 부탁드려요. 여자친구가 먼저 취업을 해서 그런지 더 떨린가 보더라고요. 옹디처럼 당당하고 똑소리 나게 답변 잘하고 오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잘할 겁니다. 어련히 잘할 거예요. 요즘 당당하고 똑소리 나게 하면은 더 좋아하나? 뭐 시기마다 또 회사마다 이거 원하는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잘 파악해서 면접 잘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2시 20분이 얼마 안 남았네요. 파이팅 한다고 전해주세요. 황선혜님, 김성영님, 김경민님, 김진우님, 박가연님, 서복희님, 방수경님, 김남숙님, 홍은숙님, 조현진님 이외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늘 감사드리고요. 다 못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앤마리의 2002, 아델의 Someone Like You 듣고 올게요. 오늘 하지훈 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드러머 김관지 씨 모시고 난세여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엔딩송이에요. 8977 쓰시는 분이 핑클의 루비 신청하셨어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박헌주, 기술 오승훈, 최영균,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